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1973년 6월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차이나타운 교차로에서 세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사실 이곳은 당시 꽤나 우범 지역이었습니다. 중국계 갱단의 본거지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총구가 향한 곳은 차에서 내리고 있던 중국 갱단 간부 입미탁이란 사람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근처 골목에서 38구경 리볼버 권총이 발견되었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면서 근처에 있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또 경찰이 보유하고 있던 주요 범죄자들의 정보를 토대로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나흘 뒤인 6월 7일 살인사건 용의자가 체포되죠. 꽤나 빠른 진전이었습니다. 용의자는 한국인 이민자였던 20살 청년 이철수 씨. 당시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은 철수 씨 포함해서 총 4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철수 씨가 지목된 거였죠. 이후 재판 또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재판부는 그에게 1급 살인에 대한 유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그렇게 그는 미국 감옥에 수감되게 되죠. 그런데 법원의 이런 선고 후에도 미국 사회는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강력하게 그의 무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먼저 이철수 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그는 1952년생으로 서울에서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후 그의 어머니가 미국 사람과 결혼을 하면서 홀로 이주를 하셨고 이 씨는 한국에 남아 친척들의 손에 키워졌죠. 그가 12살이 됐을 때 어머니가 데리러 와서 그는 미국으로 함께 이주합니다. 낯선 타지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어가 서투르다 보니까 학업을 따라가기 어려웠고요. 또 그 당시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라 인종차별도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놀림과 괴롭힘은 그의 일상이었죠. 어린 마음에 상처가 늘어가던 어느 날, 이 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을 괴롭히던 학생을 폭행하게 됩니다. 또 이 모습을 학교 교사가 목격하면서 그에게는 퇴학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게다가 이때 학교는 이 씨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판단까지 내리게 돼요. 나중에서야 병원에서 정상 판정을 받게 되었고요. 그렇게 이철수 씨는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어머니와도 떨어져서 위탁가정에 맡겨졌어요. 그 후로 방황의 시간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있는 자전거를 훔쳤다가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절도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철수 씨는 인생 처음으로 유치장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 씨와 지역 경찰의 끈질긴 악연이 시작됩니다. 소위 지역 경찰한테 찍혀버린 거예요. 학교에서 퇴학당한 이민자 청소년이잖아요. 지역 경찰은 동네에서 이런저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를 용의선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사 명목으로 계속 소환을 하고요. 덕분에 이 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유치장 신세를 졌는데요.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착실하게 살아보겠다는 마음을 잡고 식당 일자리를 구해서 나름 열심히 돈을 벌었고요. 성실하게 일을 한 덕에 승진도 했다고 하는데요. 또 그 사이에 여자친구도 만들었고요. 그에게는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충분히 돈을 모은 다음 고향인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죠. 하지만 바로 그 시점 차이나타운에서 총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0살이었던 이 씨가 즉각 용의자로 몰린 겁니다. 그가 범인으로 지목되기까지의 과정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일단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총 3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주말을 맞아 차이나타운에 놀러왔던 백인 남성들이었어요. 그들이 모두 입을 모아서 어떤 동양인 남자가 총을 쏘는 걸 봤다라고 증언했어요. 아무래도 피해자가 중국 갱단 간부였으니까 그와 관련된 인물일 확률이 높겠죠. 이후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목격자들에게 아시아계 전과자들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인상착의가 가장 닮은 사람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렇게 4명의 용의자가 추려졌고 그중 1명이 이철수 씨였던 겁니다. 지역 경찰은 이 씨를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뭐 그동안 경찰서로 하도 불렀으니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리고 얼마 후 마치 결론이라도 났다는 듯 4명 중에 오직 이철수 씨만을 소환해서 조사하게 된 겁니다. 물론 경찰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이철수 씨가 진범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증인들이 이철수 씨가 의심됐다고 지목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사건 당시에 차이나타운에 있었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철수 씨가 38구경 권총의 총알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정말 확실한 증거일까요? 이게 정황 같은데 조금 엉성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무엇보다 이철수 씨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록 그가 여러 문제에 연루된 비행 청소년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살면서 단 한 번도 깽단에 소속된 적은 없습니다. 또 권총과 총알을 소지한 건 맞지만 그마저도 본인 게 아니고 점장한테 잠시 빌린 거라고 설명했죠. 갑자기 중국인 깽단 살인마로 지목된 데 그는 굉장히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를 범인으로 만든 데는 언어 장벽도 한몫했는데요. 차라리 날 죽여요! 여러분, 용의자가 조사실에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들리시나요? 물론 경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이철수 씨의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그 상황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표현한 것으로 우린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한국에서 그렇습니다. 이철수 씨는 이 말을 영어로 그대로 내뱉었다고 해요. 영어의 서투른 그가 답답함을 표현한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 경찰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죽여달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오해가 커져갔던 겁니다. 이후 이 씨의 억울함은 란코 야마다라는 일본계 변호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 야마다 씨 또한 같은 이민자로서 부당한 일이라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씨의 변호사를 자처하면서 무죄를 주장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한국인 기자에게 이 사건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이 제보를 받은 기자는 이경원 씨였는데 캘리포니아 지역의 유력 일간지인 세크라멘토 유니언 소속돼 있던 기자입니다. 한국인 최초 미국 주류 언론사 기자이기도 했고요. 그는 변호사가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취재를 진행하게 되는데 조사를 하면 할수록 경찰 수사에 이상한 부분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니, 우선적으로 이철수 씨의 죄를 입증하려면 분명한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목격자들이 그를 리스트에서 지목했다? 과연 그들이 그 작은 사진만 보고 정확히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먼저 의심스러웠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들은 당시 총성에 놀란 상황이었고 또 범인을 목격한 건 정말 몇 초의 찰나였기 때문이었죠. 또한 백인들이 아시아계 사람의 얼굴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1970년대에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막 생겨나던 시기였으니까요. 게다가 여기서 더 결정적으로 당시 경찰이 가지고 있던 이철수 씨 사진은 사건으로부터 무려 4년 전인 16살 때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으로 지목을 받았다고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철수 씨의 알리바이를 들어볼까요? 사건 당시 그가 차이나타운에 있던 건 맞습니다. 퇴근한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장소는 현장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곳이었죠. 이 부분은 여자친구가 충분히 입증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당시의 경찰이 그 여자친구를 수소문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찾아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그나마 가장 직접적인 증거로 보이는 총알. 근데 이 총알도 의문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범인은 피해자 이비탁을 사살한 뒤에 인근 골목에다가 그 38구경 권총을 버리고 도주했어요. 그런데 이철수 씨가 소지한 그 총알은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것과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에도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증거를 제출한 거죠. 이걸 그대로 받아준 재판부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죠.
이경원 기자는 수개월에 걸쳐서 집요한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특집 기사를 통해 이 사건을 미국 전역에 알리게 돼요. 미국 수사당국과 사법부가 적법하게 사건을 보지 않고 노골적인 인종차별을 한다는 비판이 그 핵심이었죠. 사실 이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지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이철수 씨 사건을 너무도 같은 민족으로 창피하다라면서 쉬쉬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대형 일간지가 이 사건을 보도하니까 순식간에 분위기는 바뀌었죠. 한인들은 물론이고 그 외에 중국, 일본, 태국, 아시아계 이민자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안 그래도 이민 1세대로서 멸시와 차별을 받던 차에 이 사건은 큰 전환점이 되었고요.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란코 야마다 변호사와 이경원 기자를 중심으로 이철수 구명위원회가 결성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이철수 씨가 또 다른 시련에 부딪히고 말아요. 교도소 안에서 백인 우월주의자인 다른 재소자와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 공격에 맞서 싸우다가 그 백인 재소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이 결과 이철수 씨의 형벌은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죠. 그 백인 우월주의 재소자가 계속된 괴롭힘과 또 육체적인 공격을 해서 나는 내 자신을 지킨 정당방위였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미국 재판부는 요지부동이었어요. 동시에 이민자 커뮤니티는 이번에도 이건 백인 중심적인 판결을 내린 게 아니냐라면서 분노했고요. 미국 내에서 이철수 구명운동은 점점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펼쳐졌습니다. 후원금이 모여졌고 그걸로 사설탐정을 고용해서 또 거리에서 시위도 벌여졌고요. 탄원서를 사법부에 보내기도 했는데 얼마 뒤 사설탐정이 놀라운 소식을 들고 옵니다. 총격 사건 당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황을 목격했던 사람이 나온 겁니다. 그의 이름은 스티브 모리스. 그는 자신이 그날 목격한 범인과 이철수 씨의 얼굴 인상차기가 분명 다르다고 진술했어요. 아주 결정적인 증언이었죠. 이거 덕분에 이철수 구명위원회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무죄를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근거가 확실히 있으니까요. 1982년 8월 미국 법원에서 재심이 열렸습니다. 길고 긴 이 투쟁의 결과는 무죄. 이철수 씨의 억울함이 공식적으로 풀리는 순간이었죠. 그 바로 다음 해인 1983년에는 감옥에서 재소자 공격에 살인을 저지른 사건의 2심 판결이 열렸는데요. 결과는 1심 결과의 무효. 하지만 이때 검찰도 상고를 하겠다라는 강한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변호사가 이철수 씨가 이미 지난 10년간 복역을 한 게 아니냐라면서 적극적으로 어필을 했고 이 기간을 살인죄에 대한 복역으로 인정하도록 검찰과 협의하기 시작합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고 1983년 3월 억울하게 교도소에 들어갔던 20살 한국 청년은 30살의 나이에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캘리포니아 수사당국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라는 곳이 워낙 여러 문화권 사람들, 그러니까 흑인, 아시아계, 멕시코계, 다양하게 모여 살고 있는 곳인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수사당국은 철저히 백인사에 맞춰서 움직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사건 이후 최소한 이민자들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캘리포니아 주의 공립학교에서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민가정 학생이 100명이 넘는 곳에는 이중 언어를 할 수 있는 교사를 채용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생겨난 거예요. 아주 큰 변화였죠. 과거 이 씨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다가 오히려 퇴학 처분을 받았다는 게 알려지면서 이걸 예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편 이철수 구명위원회에서는 당시 많은 아시아계 이민자 청년들이 활동을 했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후에 변호사나 정치가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도 정의로운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철수 씨는 후로도 미국에서 쭉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됐죠. 미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차별과 누명으로 얼룩진 삶을 살아온 이철수 씨. 그리고 그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함께 싸운 이민자들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도 한 획을 그은 사건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으로 미국에 건너갔지만 문화적 차이와 또 언어 장벽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좀 다르죠. 어쩌면 아시아 출신 이민자들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었던 데에는 이철수 씨 그리고 그를 도와준 그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 후지산 기슭에 위치한 시즈오카현 고텐바시. 2010년 3월 이곳에 있던 한 멀쩡한 주택이 매물로 등장합니다. 전 주인이 대출을 갚지 못해서 경매에 나오게 된 상황이에요. 머지않아서 이 집은 한 부동산 업자에게 낙찰이 되었고요. 5월 5일 거기에 원래 살던 거주자가 나가고 나서 부동산 업자가 집을 청소하기 위해 전문 업체를 부르게 되죠. 아침 한 9시 50분쯤이었습니다. 업체 직원이 집 마당에 있는 작은 창고에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구석에 방치되어 있는 푸른색의 약간 비닐 시트 같은 거에 시선이 갑니다. 이 비닐이 접착 테이프에 감겨서 둘둘 말려있는 상태였는데 이게 얼핏 봐서는 폐기물 같기도 해요. 직원이 이걸 버려야 되나 하고 일단 그 비닐의 테이프를 뜯던 중 점점 악취가 고약해지는 걸 느꼈죠. 게다가 안에서 뭔가 물컹한 게 잡히는데요. 비닐에 쌓여있던 건 여성의 시신 한 구였습니다. 놀란 직원이 서둘러 경찰에 신고를 했고 얼마 후 지문 감식을 통해서 신원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 3달 전부터 실종 상태였던 당시 26살의 히사마츠 히로코. 시신이 이 집 지금 창고에서 발견됐잖아요. 그렇다면 즉각 전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소환을 해야겠죠. 그는 44살의 남성 쿠아타 카제아였습니다. 머지않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나요? 쿠아타와 이 숨진 히로코가 과거 부부 사이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혼했고요. 그런데 정작 둘의 보금자리는 여기가 아니었고요. 시즈오카 현의 또 다른 아파트에 살았었다는데요. 어쨌든 이 히로코의 전 남편 명의의 집에서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남자가 유력한 용의자예요. 게다가 소환이 됐을 당시 쿠아타는 이미 1,000만 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것 때문에 집도 경매로 넘어갔던 거고요. 시신이 발견된 지 3일 후인 5월 8일, 경찰은 쿠아타를 살인 및 사체 유기죄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자, 이제는 조사를 통해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할 차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쿠아타가 체포되던 당일, 이 사건이 일본 전역에 걸쳐서 크게 보도가 됐어요. 근데 마침 이때 우연히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중년 여성인데 막 이렇게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남편을 불러가지고 말했죠. 여보, 저 남자 우리 딸이랑 사귀었던 사람 아니야? 중년 부부의 딸 히비노 카오리는 그때로부터 5년 전인 2005년부터 22살의 나이로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간 부모는 애타게 딸을 수소문했죠. 하지만 지금껏 5년 동안 감감무소식이에요. 그런 딸이 과거 사귀었던 남자가 살인 용의자로 뉴스에 등장했다면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카오리 씨의 어머니는 곧장 경찰서에 달려가서요, 이 자초지종을 설명했어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 카오리 씨 실종 사건도 연관이 있다는 걸 감지했고 그때부터 쿠아타에게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추궁합니다. 근데 그는 모르는 일이라면서 그냥 딱 잡아떼는데요. 결국 끈질긴 추궁을 했고 같은 해 8월, 그러니까 검거된 지 3개월 만에 쿠아타가 입을 엽니다. 자기가 카오리를 죽인 후에 시신을 유기한 걸 인정하게 된 거죠. 8월 12일
쿠아타가 지목한 한 공터에서 드럼통에 담겨있는 카오리 씨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그 앞서 발견된 히로코 씨 시신과 비슷하게 사체가 비밀 시트로 감겨져 있었어요. 이렇게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연쇄 살인범의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자,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거냐? 먼저 시간을 거슬러서 2000년으로 가볼게요. 쿠아타는 당시 첫 번째 아내 A씨와 결혼을 했고 아이 셋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예요. 그는 고텐바시 하기와라라는 주택가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여기가 바로 첫 번째 시신이 발견된 그 집이죠. 경매로 넘어갔던 집. 그렇게 첫 번째 아내와 잘 사나 싶었는데 2002년 쿠아타는 유흥업소에서 알게 된 카오리 씨와 불륜을 저지릅니다. 아까 그 중년 부부의 딸이요. 카오리 씨는 22살의 어린 나이였지만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용돈벌이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돈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녀는 늘 또래보다 수중에 큰 돈을 가지고 있었고요. 근데 이걸 알게 된 쿠아타가 그렇게 찌질할 수 없습니다. 어느 날부터 자신의 애인인 카오리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또 어떨 때는 카오리 허락도 없이 그냥 무단으로 돈을 막 인출하기도 했고요. 근데 카오리가 사실 22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쿠아타는 그래도 뭐 중년 남성이니까 지금은 급해서 내 돈을 쓰는 거겠지만 언젠가는 갚겠지 이렇게 믿었는데 그 시간이 무려 1년, 2년이 흘렀고요. 빌려간 돈을 다 합쳐보니까 990만 엔, 하나로 1억에 달합니다. 2005년 가을, 카오리는 꾹꾹 눌러왔던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아무리 애인이라지만 뭐 거의 아빠뻘 되는 중년 남성이 자기 돈을 계속 가져가고 갚지도 않는 걸 참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이 쿠아타가 가정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기와는 바람을 피우면서 자기한테 가져간 돈으로 원래 가정을 지키고 있다. 이 점도 너무 화가 났고요. 그러면서 큰 결심을 하는데요. 때마침 당시 쿠아타는 주택 리모델링 일을 하면서 일정한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어요. 그 카오리 입장에서는 당신도 돈 버니까 이제 내 돈 내놔라 하고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말을 했죠. 근데 이때 쿠아타의 반응이 예상외입니다. 아니 내가 돈을 빌린 적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빌렸던 게 아니고 둘이 함께 연애를 하면서 그 돈을 같이 쓴 거다라는 황당한 논리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카오리가 너 이런 식으로 내 돈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할 거다. 이렇게 강하게 나갔는데 사실 그때의 카오리 마음은 뭐 이번 기회에 그래도 자기 뭐 애인이니까 좀 불성실한 태도를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죠. 쿠아타는 여전히 적반하장입니다. 게다가 속으로는 사실 카오리를 좀 괘씸하다고 생각하던 차였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사실 얼마 전인 2005년 10월 말에 우연히 카오리에게 2천만 엔, 그러니까 약 2억 원의 현금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배신감을 느꼈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는 이렇게 큰 돈 있으면서 나한테 990만 엔 갚으라고 이렇게 쪼잔하게 굴어? 뭐 이런 얼토당토하는 분노를 키워왔던 거예요. 게다가 지금 돈까지 갚으라고 하니까 쿠아타가 어느새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죠. 카오리를 아예 죽여버리면 빚도 없어지고 그녀의 재산도 자기의 거가 될 거라는 너무도 짧고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좀 덜 떨어진 두뇌와 다르게 행동은 빨랐어요. 그녀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한 바로 다음 날 카오리 아파트를 찾아가서 그녀를 목졸라 살해했죠.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요. 이후 시신을 비닐로 감싸서 드럼통에 넣고 아파트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공터에 유기합니다. 자, 여기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공터에 유기를 했다. 근데 사실 이 공터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왜냐면 근처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장으로 사용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 주변을 오가는 사람도 많았고 관리자까지 존재합니다. 결코 일반적인 생각으로 시신을 유기할 만한 곳은 아니죠. 게다가 얼마 후에 이 관리자가 와서 이 드럼통을 치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쿠아타가 만류했죠. 제가요 여기다 비료를 좀 만들려고 안에 흙을 넣어놨어요. 제가 때 맞춰서 열 테니까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카오리 씨의 시신이 드럼통에 담겨서 공터에 무려 5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안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쨌든 그렇게 카오리를 살해한 이후 쿠아타는 그녀의 핸드폰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문자를 보내요.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엄마한테는 나 한동안 집에 못 가.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고 또 자기가 원하던 그 카오리의 2억 원 돈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살인으로 얻은 돈으로 그는 유흥을 즐겼고요. 또 남은 돈으로는 본가에 있는 처자식에게도 보냈고요. 그렇게 3년이 지난 2008년 12월, 지금까지 자신의 범행은 발각되지 않았죠? 근데 이때쯤에서 쿠아타가 또 다른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집에서 발견됐던 피해자 히사마츠 히로코였어요. 당시 그녀는 이혼을 하고 나서 2명의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쩐 일인지 쿠아타가 그녀에게 아주 심하게 빠져버립니다. 결국 만난 지 반년 만인 다음 해 6월에 신속하게 본처랑 이혼을 했고 히로코 씨와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돼요. 쿠아타, 히로코, 그리고 그녀의 2명 자녀들까지 해서 시즈오카현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 당시 주변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아이들과 같이 웃으면서 산책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고 해요. 자연스럽게 사이좋은 부부라는 소문이 났었고요. 근데요, 여러분. 이쯤에서 쿠아타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깁니다. 좀 자기가 하려고 했던 사업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금전적으로 쪼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카오리한테 강탈한 돈도 다 바닥이 났고요. 전처와 아이들은 여전히 그 고텐바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출마저 밀린 지 오래였어요. 이대로라면 집이 압류되는 것도 시간 문제죠.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는 그 쿠아타와 히로코 부부 사이를 서서히 갈라놓게 만듭니다. 생활비를 왜 이거밖에 안 주냐, 이걸로 싸우는 날이 많아졌고요. 집에서는 매일 고성과 울음, 비명이 들려왔다고 해요. 게다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죠. 쿠아타는 그 이혼한 전 아내와 또 3명의 아이들이 사는 집에 또 자주 출입을 했습니다. 이게 재혼한 부인 입장에선 좀 짜증나죠. 처음에는 아마 애들 때문에 그러나 보다 싶었지만 빈도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히로코가 스트레스가 점점 극에 달했고 결국 남편한테 화를 내면서 부부 사이가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게 되죠. 2010년 2월 돈 문제, 왜 이렇게 전부인한테 자주 가냐, 가족 문제, 이렇게 분노를 쌓아왔던 두 사람이 그날도 부부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급기야 구급차까지 출동해요. 그리고 일주일 후인 2월 23일, 이날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히로코 씨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횡방불명 됐잖아요. 근데 쿠아타의 행보는 기가 막혀요. 갑자기 이혼 절차를 밟아버리더니 아내가 가정 버리고 가출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집에 두고 간 아이들은 히로코의 아이들이에요. 전 이혼하면서 나온 아이들. 그 친정 엄마가 봤을 때는 아니 지금 새로 만난 남편한테 자기 애들을 두고 이렇게 가출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급히 딸의 실종 신고를 접수하게 되죠. 다시 그때로부터 2달 후인 4월. 이번에 쿠아타는 60대의 어떤 지인 여성을 속여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훔치려고 한 사기 혐의가 발각되면서 체포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고텐바시에 있던 전처와 아이들이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그 집을 청소하던 중 창고에서 히로코 씨의 시신이 발견된 상황이죠. 와, 이 남자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일까요? 쿠아타가 아내 히로코를 살해한 후 일단은 그 집 창고에다가 시신을 숨겨둔 것 같아요. 아니 여기서 자기 애들도 다 사는데 여기다가 시신을 숨겨둔 거죠. 두 번째 살인에서도 아주 대범하게 행동을 했는지 멍청하게 행동을 했는지 좀 평가는 엇갈립니다. 이게 정황적으로 보면 쿠아타가 아내 히로코를 살해한 후에 일단은 그 고텐바시 집에 있는 작은 창고에다가 시신을 숨겨둔 거예요. 여기 자기 애들이 사는 곳인데도 불구하고요.
근데 두 번째 살인에서도 이렇게 대범한 건지 멍청한 건지 이런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심지어 집이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쉽게 들어갈 수도 없다 보니까 시신을 처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추후에 전문가들은 이 쿠아타라는 사람 자체가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마무리를 짓는 성향이 아니라 그냥 우선 덮어두고 넘어가는 성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소위 귀차니즘이 심지어 살인 그리고 시신 유기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고요. 그나마 히로코의 시신의 경우에는 수습을 하기 전에 이제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서 자기가 못 들어가니까 이렇게 발각이 됐고 결국 모든 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검거된 쿠아타는 왜 아내 히로코를 죽였냐라는 질문에 또다시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녀가 내 전처와 아이들을 해를 입히겠다 이런 위협을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죽였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지키려고 살인을 했다? 그런 사람이 두 번이나 불륜을 저질러요? 앞뒤가 전혀 안 맞죠. 게다가 그 앞서 카오리 씨는 그럼 왜 죽였냐? 여기에 또 황당한 말을 합니다. 제가 돈을 뺏으려던 게 아니고요. 카오리가 그런 일로 경찰서에 가게 하고 싶지 않아서요.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멍청한데 대범한 것도 좀 킹받는데 살인에 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자세가 정말 너무 비열하고 찌질합니다. 이 남자는 끝까지 범행 동기에 대해 모든 건 가족을 위해서였다라고 단언했어요. 그에게 어떤 판결이 내려져야 할까요? 속 시원하게도요. 그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몇 번이나 항소를 했지만 다 기각당했고 그는 현재 도쿄 수감소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처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쿠아타는 지금껏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걸 회피하는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렀어요. 돈을 갚으라고 하는 카오리를 그냥 죽여버리자. 나한테 불만을 말하는 아내 히카리를 그냥 죽여버리자. 이런 식이었죠. 근데 사는 게 그렇게 단순합니까? 사실 그의 범죄 행각은 좀 제가 아까도 멍청하고 대범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좀 그런 방식으로 흘러간 건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점 때문에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게 좀 아이러니했죠. 이런 걸 인과응보라고 하나요? 참 속이 후련한 인과응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